자, 안녕하세요. 고체물리학을 강의할 김진배 교수입니다. 고체물리학이라는 과목은 되게 물리학과 전공하는 학생들의 전공 과목 혹은 공과대학에서 재료나 이런 고체 재료, 전자 재료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듣는 전공 과목의 하나예요. 그래서 수학적인 표현도 아무래도 전공 과목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미적분이나 벡터 표현은 모두 아는 것으로 간주하고 설명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하시고요. 혹시 미적분이나 벡터 표현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이 좀 부족한 학생들은 별도의 공부를 통해서 해당 부분을 보충을 해야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체물리학을 전공하는 학자로서 이런 복잡한 계산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강의 자체에 그렇게 많은 수학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주로 개념적인 내용들이 주로 포함되고요. 필요한 경우에 수학적인 표현을 하기 때문에 계산 자체가 많은 그런 강의는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각자 공부하면서 연습 문제를 풀어본다거나 이러면은 좀 더 수학적인 계산이 들어가지만 역시 이 경우에도 아주 복잡한 미분 방정식을 푼다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목의 특성상 중간중간에 예제라고 부를 만한 내용들이 거의 없어요. 이 과목은. 그래서 각 챕터의 끝에 있는 연습 문제를 통해서 실제 내용을 실제 문제에 적용하는 이런 훈련들을 개별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연습 문제에 있는 내용을 강의에 포함시키긴 하겠지만 시간 관계상 그렇게 많은 내용을 포함시키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수업의 진행 방식은 우선 기본적으로 오늘과 같이 여러 가지 그림이 많이 필요한 그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림을 일일이 그리는 거는 아무래도 정확한 그림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프레젠테이션을 활용을 해서 수업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어떤 수학적인 표현을 토대로 해서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바로 프레젠테이션 없이 판서로 진행을 하는 두 가지 형식을 복합적으로 적용을 할 겁니다. 고체물리학은 우리가 어떤 우리가 물질의 상상 그러면 고체, 액체, 기체로 크게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고체에 관한 내용인데요. 일반적인 고체보다는 우선 아주 이상적인 형태의 고체의 내용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떠한 원자들이 고체를 구성을 하는데 규칙적인 배열을 갖음으로써 각각의 개별 원자 수준에서는 같지 않는 여러 가지 형태의 물리적인 성질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같은 물리적인 성질에 대한 근원과 다른 결과 등등에 대한 얘기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방대한 내용이긴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대 문명에 있어서 반도체 공학이라든가 혹은 전자공학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쪽에 공부를 계속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필히 공부를 해야 할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22개의 챕터가 되는데요. 강수로는 어느 정도 될지 사실 좀 가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보통 대학에서는 그 중에서 모든 부분을 다 하지 않고요. 선택적으로 보통 이제 3학점 2학기 정도로 구성을 해도 전 내용을 다 다루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 여기서는 우리 교재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아마 내용은 좀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교재는 고체물리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가 되고 있는 키텔의 8판 서적을 활용을 할 거고요. 많은 학생들이 주로 한글로 번역된 번역판들을 많이 공부하기 때문에 용어도 일단 번역판에 있는 용어를 중심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나온 용어들이 사실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접하기 쉬운 용어들이 아닌 게 많아요. 잘 안 쓰는 용어들.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만 해도 지금 여기 책에 있는 거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용어 자체가. 그래서 저도 사실은 어떤 것들은 용어가 입에 익지 않은 용어도 상당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원어 표현을 같이 겸용하는 형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1장 결정구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요. 뭐 대략 다뤄야 될 내용들은 스크린에 있는 것처럼 원자의 주기적 배열, 살창의 기본 유형, 결정면의 지표 체계, 그 밖에 이와 같은 기본적인 내용을 토대로 하는 여러 가지 간단한 결정 구조 몇 가지 예를 들 거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원자 배열 구조를 우리가 영상화하는 방법, 완전히 이상적인 형태가 아닌 조금 다른 형태의 결정 구조 이런 등등을 생각을 해볼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원자 하나의 크기가 굉장히 작죠. 그래서 원자 하나하나를 우리가 관찰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현재 기술이 발달을 해서 원자의 이미지를 볼 수는 있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사진과 같은 형태의 광학적인 이미지가 아니고 2차적인 이미지예요. 그래서 대개가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라면 전자의 회절 패턴으로부터 이미지를 만든다거나 혹은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원자간역 힘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원자와 원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변화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2차적인 이미지지 직접적인 이미지는 우리가 광학적인 이미지는 볼 수가 없어요. 작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와 같은 이미지를 토대로 해서 모델링을 하죠.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건 아마 NAC의 소금이죠. 소금의 결정 구조를 모델링을 한 그러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건 실제로 만들어진 결정의 하나의 예를 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정이 뭐냐 하는 얘기죠. 결정이 뭐냐. 그래서 보통 단결정이라는 용어도 쓰는데요. 한 가지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원소가 아니고 한 가지 물질입니다. 물론 단일 원소가 하나의 물질을 이룰 수도 있죠.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탄소만으로 이루어진 물질일 수 있지만 방금 예를 든 소금 같은 경우 염화나트륨이죠. NaCl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과 염소가 하나의 분자를 이루고요. 그 분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형태가 바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구성 요소가 3차원적으로 주기적인 패턴을 갖고 배열되어 있을 때 이거 우리는 결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말로는 단결정이라고도 부르고요. 이렇게 보통 그 3차원적인 주기적인 배열이 무한정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주위 요건,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부분별로, 그러니까 일정한 경계 안에서는 완벽한 주기적인 패턴을 따라가는데 그 경계를 넘어가면 새로운 그러니까 패턴 자체는 똑같은데 패턴이 다시 시작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하나의 경계를 이루면서 그 안에서만 패턴을 이루고 경계를 넘어가면 주기성이 깨지는 이런 형태를 우리는 다결정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와 같은 결정적인, 즉 주기적인 배열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를 비정질이라고도 불러요. 또는 비결정질이라고도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가령 대개의 경우에 보석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크게 보석 하나 전체가 하나의 결정을 이루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하나가 전체가 단결정인 경우가 될 거고요. 혹은 반도체 재료라고 할 수 있는 실리콘 같은 형태를 우리가 웨이퍼 형태로 가공을 하면 그 웨이퍼 전체는 대개의 경우 단결정으로 구성이 됩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다결정 실리콘을 만들기도 하지만 보통 결정질 실리콘을 더 자주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와 같은 결정의 형태를 다루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가장 이상적인 형태니까 따라서 오히려 보면 가장 단순해요. 다루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결정이 아까 말한 것처럼 다결정이나 이렇게 바뀌면 그 경계의 효과가 또 추가가 되기 때문에 좀 더 다루기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 결정의 성질서부터 출발을 해서 현실적인 형태로 내용을 확장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고체 물리학이라고 부르는 분야는 사실은 우리가 결정성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걸 실험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액선 회절 패턴을 통해서 어떠한 그 결정 구조 내, 즉 고체 안에 결정들이, 즉 구성 원소들이 일정한 주기적인 패턴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하면서부터 고체 물리학이라는 분야가 출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X선 회절, 우리 교재에는 X선 애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던데요. 그런 내용들은 2장인가요? 3장인가 해서 자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여기서는 원자들의 주기적인 배열을 표현하는 방법과 그들의 종류, 갖는 특징, 이런 등등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를 보면은요, 사실은 아까 우리가 그 2차 NaCl 같은 형태를 봤는데요, 2차원적인 배열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 않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원자와 다른 종류의 원자죠. 보면 이렇게 전체가 큰 원자, 그리고 혹은 각각 A라고 했을 때 가령 큰 걸 A, 작은 걸 B라고 그러면 이 두 개의 원자가 각각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죠. 규칙적으로. 또 B도 마찬가지로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규칙적인 배열에서 A만 혹은 B만 따지면 안 되겠죠. 전체를 따져야 되고, 우리가 화학적인 성질을 따지면 가령 NaCl 같은 경우에 에마트린 같은 경우에 이 하나의 이온 결합으로 되어 있는 분자가 그 원소가 갖고 있는 화학적인 성질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전체를 포함하는 규칙적인 배열을 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거 하나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자 하는 얘기죠. 그러면 요 덩어리들이 이렇게 규칙적인 배열을 이루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요 NaCl, 그 원자 배열, 공간에서의 원자들의 배열의 기본 그 구성 요소를, 블록을 보통 기저라고 부릅니다. 베이시스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요 하나의 점으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하나의 베이시스를. 그러면 각 베이시스를 하나의 점으로 대체해서 가령 우리가 원하는 점을 중간을 하나의 점으로 가정을 하면 이렇게 점을 찍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요 전체를 점만 표시하면 위에 있는 것과 같은 형태가 돼요. 그래서 요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창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레티스라고 하고요. 다른 책에는 아마 격자라는 용어도 사용을 해요. 근데 우리 교재에는 현재 살창이다라는 형태로 표현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요 하나하나가 레티스 혹은 살창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이 하나의 살창이 대변하는 것은 이와 같은 두 개의 AB 원자로 되어 있는 하나의 분자를 하나의 살창점으로 대체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와 같이 동일한 원자 무리를 반복해서 결정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원자 무리 보통 이제 분자거나 혹은 분자보다 좀 더 큰 단위일 수는 있어요. 아무튼 그런 형태를 기저라고 부르고요. 이 기저가 놓여 있는 점들의 수학적인 집합을 살창, 그러니까 이런 점들로 실제 원자 배열을 대표하는 점들로서 나타나는 걸 우리는 살창, 레티스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그것들이 나타내는 대표적인 점들의 기하학적인 패턴만 따지는 것이 어떠한 공간 구조를 이해하는 데는 좀 더 수월하겠죠. 보기에도 벌써 훨씬 간결해 보이고 그들 사이의 관계도 훨씬 더 쉽게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각각의 각 격자점 혹은 살창들은 특정한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가령 이 하나의 벡터를 갖고요. 이 좌표계의 원점에서부터
2벡터까지 가는 벡터를 R이라고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령 이 벡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이 벡터의 합을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벡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R 프라임 벡터입니다. 그래서 임의의 한 점의 격차점은 살창점은 임의의 한 점으로부터 여기까지 가는 요 벡터를 표현하면 되는데 이건 오른쪽으로 이렇게 살창점을 3번 가고요. 위로 한 번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봤을 때 살창점에서 가령 이렇게 가는 벡터 하나하고 이렇게 가는 벡터 2개를 정의를 하면 요 벡터는 이거의 3배, 요거의 1배면 되는 거죠. 우리가 마치 일반적인 벡터에서의 단위 벡터와 같은 형태를 취하면 돼요. 얘를 가령 A1 벡터라고 하고요. 얘를 A2 벡터라고 하면 결국 여기까지는 3A1에 A2를 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R 프라임 벡터는 R 벡터에다가 A1, A2, A3라는 3개의 기본 벡터에다가 그것들의 정수배로 표시되는 이러한 형태를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벡터를 우리는 병진 벡터다라고 불러요. 병진 이동한다 하는 형태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붙는 U1, U2, U3는 기본적으로 결정의 특징상 당연히 A1에 혹은 A2, A3의 정수배로 존재할 테니까 각각 U1, U2, U3는 임의의 정수가 되면 됩니다. 여기서 그림에는 2차원 평면이기 때문에 A1, A2만 정의하면 되는데요. 3차원이면 하나가 더 있어야겠죠. 그래서 A3까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를 기본적인 개념인데요. 이 원자들의 배열이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임의의 두 점을 항상 적당한 정수 U1, U2, U3를 선택해서 옮겨갈 수 있는 경우에 우리는 주기적 배열이 원시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primitive라고 하는데요. 가령 이런 형태를 A1, A2를 취하면 가령 이런 점들은 A1으로 3번, A2로 2번 가면 되는 거죠. 가령 이런 형태를 취하면 꼭 뭐 이런 형태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관계가 없어요. 그렇다면 가령 이런 점들은 이쪽으로는 3번, 이쪽으로는 2번 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원시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 거죠. 또 이런 형태의 A1, A2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에 가령 A1을 여기서 여기까지 잡으면 그러면 이 점은 예를 들어서 2벡터의 정수배로는 갈 수가 없는 거죠. 2벡터는 여기 이 점은 가능하지만 이 점은 정수배로 안 간다는 얘기예요. 이거의 분수배로는 되지만 그래서 밑에 네 번째 여기서의 A1, A2는 원시적 벡터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3차원이라면 이런 형태를 되는 거죠. A1, A2, A3 세 개의 벡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벡터를 취해서 공간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 세 벡터 A1, A2, A3 이 세 개의 벡터가 만드는 공간을 부피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벡터 연산에서 임의의 두 벡터의 벡터 곱에다가 다른 한 벡터의 스칼라 곱을 하면 A1, A2, A3 세 벡터로 이루어지는 육면체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각각의 A1, A2, A3의 방향에 따라서 혹시 음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크기만 따지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절대값 기호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부피를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최소 부피를 갖는 그러한 형태를 취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기저 안에 있는 원자의 숫자는 하나 이상이다.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들은 것처럼 맨 처음에 했던 것처럼 두 개의 원자가 하나의 기저를 구성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원자가 하나의 기저를 구성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다음에 하나의 기저 안에서 제2번째 원자 중심의 위치는 다시 앞에서 봤던 A1, A2, A3에 대한 1차 결합으로 표시되는데, 이때 이 XJ는 가령 0보다는 크게, 그리고 1보다는 XJ보다 1보다는 작아야겠죠.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YJ하고 GJ는 1보다 작거나 같게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뭔 얘기냐면요. 지금 하나의 기저 안에서의 얘기인데요. 뭐 이런 경우죠. 지금 가령 요 형태가 하나의 격자점을 이루고 있어요. 기저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의 기저죠. 그러면 아까와 같이 여기서 가령 A1, 가령 뭐 격자점을 여기다가 둔다고 쳐요. 편의상. 그러면 이게 A1 벡터가 되고 가령 다른 형태니까 뭐가 될까요? 격자점이니까 뭐 이게 A2 벡터가 되겠죠. A1, A2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하고 얘가 하나의 기저니까 이 벡터의 이 원자의 위치는 뭘로 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길이는 A1 벡터보다 작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도 A2 벡터보다는 작죠. 그러니까 이때 가령 요 벡터까지 가는 이 벡터를 RJ라고 하면 A1 벡터의 XJ, A2 벡터의 YJ가 붙는데 이때 XJ와 YJ는 1보다 작고 작으면 되고요. 가령 이 벡터를 가리킬 때는 XJ가 0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기저 안에서 다른 원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이 X, 그래서 아까처럼 U1, U2, U3로 안 되어 있고요. XJ, YJ, CJ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제2번째 원자의 중심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아까 원시적이라 그랬죠. 원시적인 형태를 띠는 그러니까 원시 살창이라고 그랬어요. 프리미티브 레티스라고 부르는데요. 그 하나가 이루는 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원시 살창 낙칸 그랬는데요. 영어로는 프리미티브 레티스 셀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경우에 요 A1, A2, A3 만드는 요 육면체 요 경우에 직육면체 하나가 하나의 낙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칸들을 공간적으로 좌우로 X축, Y축, G축 방향으로 그대로 연속적으로 쌓으면 전체 결정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하나의 낙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평행 육면체 형태를 띱니다. 3차원이기 때문에 아까의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직육면체 형태를 띄었지만 일반적으로는 평행 육면체의 형태를 띠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시 낙칸이나 혹은 원시 기저에 속한 원자의 수는 항상 같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원시 기저에 속하는 원자의 수가 같지 않다는 얘기는 결국은 결정 구조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동일한 구성 원소가 3차원적으로 주기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뭐 여기 첫 번째 경우에는 가령 AB라는 원자인데 뭐 세 번째 가니까 AC로 바뀌었다 그렇다는 얘기는 주기적인 규칙성이 이미 한번 깨진 거죠. 물론 그게 AB, AB, AC, 뭐 AB, AB, AC 이렇다면 그 자체로 다시 규칙성을 갖지만 그렇지 않다면 규칙성이 깨진 거기 때문에 대개 그렇게 되면은 원시 낙칸이나 원시 기저가 AB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AB, AB, AC까지를 포함하도록 이렇게 설정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래야 전체를 하나의 그러니까 똑같은 구성 원소를 3차원적으로 그대로 세 가지 방향으로 모두 쌓아서 공간 전체를 채울 수 있어야 그것이 결정의 구조를 갖는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시 낙칸, 그러니까 프리미티브 셀 하나에는 하나의 살창점이 있습니다. 레티스 포인트가 하나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걸 확대를 하면 사실은 이게 G 육면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요 하나하나가 레티스 포인트 살창점이니까 결국 하나의 프리미티브 셀의 원시 낙한에 8개의 낙한점이 살창점이 존재를 하는데 가령 이 점은 이 육면체에도 포함이 되지만 이 D에 있는 육면체, 오른쪽 육면체, 오른쪽 D 육면체, 오른쪽 위의 육면체, 즉 이 하나의 살창점을 주위에 있는 8개의 셀이 낙한이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낙한 하나가 이 한 점을 온전히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8개랑 공유를 하니까 이 하나에 대해서 8분의 1의 지분을 갖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여기도 8분의 이런 점이 전부 8개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의 살창점을 포함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 2차원적으로 보면 가령 2차원적 요 하나가 다시 2차원적인 낙한이 되는 건데 하나, 둘, 셋, 네 개의 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4냐? 그렇지 않은 거죠. 이 점은 이렇게 얘랑도 가령 이 점을 기준으로 하면 얘랑도 공유하고 있고 얘랑도 공유하고 얘랑도 공유하니까 4개의 낙한이 이 한 점을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색으로 칠한 이 부분이 얘한테 이 점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지분은 사실은 4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이 4개니까 결국은 다시 1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왜 안 되느냐? 원시적이지 않느냐? 이런 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각각의 점은 이 점은 옆에 있는 거랑 4분의 1씩 공유를 하지만 이 두 점은 4분의 1이 아니고 이렇게 인접을 해야 되니까 옆에 있는 하나의 낙한과 공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퉁이에 있는 4개는 4분의 1씩인데 중간에 있는 이 2개는 2분의 1씩이니까 합하면 4분의 1 4개에다가 2분의 1 2개가 돼서 2개의 살창점을 갖는 거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원시적이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시 낙한에는 언제나 살창점이 하나만 포함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시 낙한에는 언제나 하나의 살창점이 존재를 한다 하는 얘기고요. 이 원시 낙한 하나의 부피는 아까 말한 것처럼 기본 경진 벡터의 세 경진 벡터의 벡터 연산 두 벡터의 벡터 곱에다가 다른 한 벡터의 스칼라 곱을 해서 절대값을 취해주면 부피를 결정할 수가 있게 돼요. 이와 같은 표현은 수학적으로 A1, A2, A3 되는데요. 이건 뭐가 같냐면 A2 도트 A3 크로스 A1 혹은 A3 도트 A1 크로스 A2 하고 다 같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우리 순서가 바뀌면 부호가 바뀌긴 하는데 어차피 부피는 절대값을 취하기 때문에 결과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두 개의 벡터를 먼저 선택을 해서 스칼라 곱을 하든 결과에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이와 같은 그 원시 살창 낙한을 결정하는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위그너자이스테이라고 해서 이와 같은 방법도 있어요. 뭐냐면 하나의 살창점에서 인접한 다른 살창점까지의 선을 그어요. 그 다음에 그 선을 수직 2등분하는 선을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주위에 있는 인접 원자들과의 거리를 수직 2등분하는 선들을 만들면 그 수직 2등분 선이 만나는 점들로 구성된 이러한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2차원이니까 이게 3차원이면 도형이 아닌 어떠한 3차원적인 형태를 갖는 그런 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도 똑같이 이거는 온전히 요 테두리 안에 하창점은 얘 하나밖에 없으니까 원시 낙한의 형태를 띠게 되고요.
요 색깔 칠한 형태를 그대로 좌우로 갖다 붙이면 공간 전체가 이 하나의 낙한의 연속적인 배열로 공간이 채워집니다. 네, 사실은 이렇게 하면 온전하게 하나의 낙한이 중앙에 있는 하나의 하창점을 포함하니까 원시 낙한의 형태를 구성하기는 좋지만 기하학적으로 보면 아까보다 훨씬 더 복잡하죠.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시 낙한을 따지는 거에 비해서 이 형태를 취하는 것이 하나의 점을 온전히 포함하고 다른 경계에는 하창점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 있지만 모양이 좀 더 복잡하다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공간적으로 좌우로 XY 혹은 G축까지 연장했을 때의 모양을 금방 파악하기가 힘들죠. 근데 하지만 이런 형태라면 오른쪽, 왼쪽, 위아래로 이 배열을 계속 중첩을 했을 때의 형태는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도 원시 낙한이 되는 거고요. 지금 색칠한 부분을 형 잡아도 똑같은 특성을 갖는 원시 낙한이 만들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살창의 기본적인 유형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기본적으로 공간에서 혹은 2차원 평면을 가정했을 때 공간 전체를 주기적으로 모두 채워야 하기 때문에 공간 중에 어느 하나의 살창점을 잡았을 때 그 점으로부터 병진 조작이나 대칭 조작을 통해서 자신의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살창의 기본적인 특성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가령 이 점에서 출발을 해요. 이 점에서.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해서 다시 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벡터하고 이런 벡터들의 어떠한 1차 결합으로 이 이동 경로를 모두 표현할 수 있으니까 병진 조작만으로 돌아온 거나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가능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간 다음에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반대로 뒤집으면 대칭성에 의해서 바로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가능하죠. 혹은 또 다른 경우는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얘를 돌립니다. 그러면 한 4번 돌리면 다시 자신의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가 있죠. 그래서 한 점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처음 위치로 돌아올 수 있는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주기적인 배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병진 조작 혹은 대칭 조작을 통해서 원래 위치로 돌아갈 수 있다 하는 얘기는 공간 전체를 메우는 그러한 규칙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모든 형태의 대칭 조작이 다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살창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요 하나의 오각형이 하나의 분자라고 쳐요. 그러면 이 오각형 분자는 이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총 5번 회전시키면 이 점이 돌리면 다시 원래 위치로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축에 대해서 5바퀴 돌리면 5번 돌리면 원래 위치로 오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보통 오중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이 하나의 분자는 가능한데 공간 전체는 이게 안 된다는 얘기. 예를 들어서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5번 돌리면 얘가 와야 되는데 이 경우는 물론 여기서 돌리면 전체가 다 움직이니까 올 수가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살창으로 낙한으로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공간을 다 채우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공간을 완전히 채워야 하는 낙한의 정의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살창 그 자체는 단일 분자하고는 달리 임의각의 대회전 대칭성을 가질 수가 없고요. 총 6가지 정도의 회전 대칭성을 갖게 됩니다. 6가지 정도의.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360도 돌리면 원래 위치에 오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360도 돌리면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반 바퀴 돌리는 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3번 돌리는 거 가능하고 4번, 6번 이렇게 회전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요 축으로 하면 이게 4번 돌렸을 때 가능한 거고요. 요거는 3번, 요거는 뭐 2번 이렇게 각 회전축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요 면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 조작을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요 면을 기준으로 반사시키면 다시 일로 올 수 있죠. 갔다가 다시 올 수 있고요. 그래서 요 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칭면을 갖는 거예요. 회전 대칭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울 반사와 같은 형태의 대칭면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대칭면과 회전축에 대해서 존재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와 같이 대칭 조작이 가능한 형태의 집합을 우리가 살창 점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의 살창점에다가 적용을 했을 때 자기의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하는 대칭 조작들의 집합을 살창 점군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병진 조작을 하는 건 기본적으로 가능하죠. 아까 보는 것처럼 결정에 그 살창의 기본적인 정의상 병진 조작을 하면 어떻게든 와요, 무조건. 그러니까 병진 조작이 아니라 대칭 조작입니다. 그러니까 회전 대칭이나 혹은 대칭면에 의한 반사나 뭐 이런 형태로 구성되는 형태를 우리가 살창 점군이라고 부르고요. 회전 대칭 외에는 거울 반사가 있어요. 거울 반사가 하나의 거울면에 대해서 반사시켜서 다시 원래 오는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뒤집힘이 있는데, 이거 두집힘이 아니고 뒤집힘이에요. 잘 못하가 났네요. 인버전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R 대신에 마이너스 R을 대입하는 형태가 뒤집힘 조작입니다. 그래서 반바퀴 파이만큼 회전시킨 후에 회전축에 평행한 평면으로 반사시켜서 만들어지는 형태를 뒤집힘 조작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각각의 살창의 형태에 따라서 몇 회전축이 존재하는지, 거울 반사가 있는지, 뒤집힘 조작이 가능한지를 하나의 형태로 전부 포함시켜서 표현하는 형태를 우리가 포인트 그룹 점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특정한 결정에 대한 형태를 보면은요, 보통 회전축하고 그다음에 거울 반사와 뒤집힘이 가능한 형태를 숫자와 이러한 기호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뭐 더 깊이는 안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포인트 그룹이라는 것이 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유형 형태도 이제 살창의 형태인데요. 2차원 살창의 유형을 보면 앞에 사실 봤던 그림인데요. 뭐 1, 2번, 세 번째까지가 사실은 기본적인 원시 살창이 되는 거죠. 보면은 이 형태는 A하고 A2 이렇게 취하든 이렇게 취하든 이렇게 취하든 어떤 세 가지 중에 어느 걸 택하든지 간에 그것들의 연속적인 조작으로 공간을 채울 수 있다고 그랬죠. 네 번째는 안 된다고 그랬고요. 이런 형태를 우리가 경사살창이라고 불러요. 이건 기본적으로 파이나 2파이 회전에 대해서만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 완전히 돌리는 건 뭐 어느 거나 다 가능한 거니까 기본적인 회전 조작이 가능한 거고요. 반 바퀴 돌려도 다시 원래 형태로, 그러니까 2번 돌리면 원래 오는 거죠. 2번 돌리면. 그러니까 180번씩 2번 돌리면 오는 형태를 우리가 경사살창이다라고 부르고요. 이거하고 좀 다른 형태가 이런 네 가지가 존재를 해요. 네 가지가. 그래서 정사각형 형태인 경우가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육각형 형태. 여기서 보면 요 하나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전체가 하나의 육각형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근데 가운데 한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하나를 하나의 살창으로 잡는, 낙한으로 잡는 방법이 있고요. 이 경우는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를 띠는 경우고요. 요 경우는 요거하고 언뜻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게 이렇게 연결을 하면 직사각형 중앙에 한 점이 있는 거예요. 얘는 육각형 중간에 한 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얘하고는 좀 다릅니다. 요것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그래서
이거는 이 각이 120도로 정확하게 결정이 되는데 이 경우는 120도가 안 돼요. 이게 120도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120도가 아니고 여기서 기본 벡터를 이렇게 취하면 여기가 9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A1, A2의 크기가 같고 그 사이의 각이 90도인 경우, 이 경우는 A1, A2의 크기는 같은데 사이각이 120도인 경우, 그 다음에 이 경우는 A1, A2의 크기는 다른데 각은 90도인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의 경우에는 A1, A2의 크기도 같지 않은데 이 각이 90도가 되지만 중앙에 하나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게 이제 기본 원시 벡터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시 벡터로 보면 이거하고 이거의 크기도 같지 않고 이 사이각도 90도가 아닌 경우입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건 이 하나의 아까 말한 것처럼 살짝 그 기본 낙한 안에 격자 살짝점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죠. 그래서 원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의 A1, A2를 취하면 아니고요. 이걸 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경사사창하고 이 네 가지의 특별한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합치하면 총 2차원에서는 5가지의 기본 유형이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브라베이 달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총 4가지 형태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병진 벡터, 원시 기본 병진 벡터의 관계예요. 결국은 앞에 두 개는 가령 이런 경우에는 AB의 크기도 같지 않고 AB 사이각도 일정하지 않고 또 회전도 파이나 2파이 회전만 가능한 경우인데 이 나머지는 이 경우는 좀 다르죠. 이 경우는 이게 왜냐면 이 점을 기준으로 돌리면 이 점까지 오는데 한 번, 두 번, 뭐 네 번 정도 돌리면 다시 원래 위치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앞에서 했던 경사hal창하고는 좀 다르다 하는 얘기예요.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경사hal창하고는 다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차원의 경우는 이런데요. 3차원은 그러면 좀 더 복잡해지겠죠. 3차원은 총 14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그 14가지를 각각의 유형별로 분류를 하면 7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영어로는 트리클리닉, 모노클로닉, 오솔롬빅, 테트라고날, 큐빅, 트리고날, 헥사고날이라고 부르고요. 우리말로는 보통 경사단계, 그 다음에 단사, 그 다음에가 사방전개라고 보통 하고요. 그 다음에 정방전개, 그 다음에 입방전개, 삼방전개, 그 다음에 뭐 육방전개 이렇게도 표시를 해요. 그래서 경사전개가 한 가지고요. 요 사방전개에 2가지가 가능하고 요건 4가지, 2가지, 3가지, 1가지, 1가지 해서 이렇게가 13가지입니다. 이 13가지에다가 경사전개 하나를 합해서 총 14가지로 분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각의 특징을 보면은요, 우선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조건을 갖지 않는 경우예요. 그래서 3개가 3차원이니까 A1, A2, A3라 그러면 A1, A2, A3가 다 다르고 A1과 A2, A2와 A3, A3와 A1 사이의 사이각을 각각 알파, 베타, 감마라 그러면 그 각도 다 틀린 거예요. 가장 일반적인 형태죠, 요게. 여기다가 규칙성을 조금씩 부여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여전히 3개의 그 기본 병진 벡터의 길이는 다른데 알파랑 감마는 90도면 베타는 90도가 아닌 거예요. 이런 형태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형태는 뭐가 있냐면 가령 직육면체를 놓고서 한쪽 면으로 살짝 옆으로 밀면 되는 뭐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한번 그림은 잘 그려보세요. 그 다음 거는 뭐냐면 아까처럼 A1, A2, A3는 다 다른데 이번에는 세 각은 전부 90도입니다.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가 전부 다른데 각은 전부 90도니까 일반적인 육면체예요. 그러니까 직육면체죠. 일반적인 직육면체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테트라고날은 여전히 알파, 베타, 감마는 다 90도인데
세 변 중에서 두 개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사각 기둥 같은 형태를 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휘가 하느냐에 따라서 두 개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알파, 베타, 감마는 다 90도고 세 변의 길이도 전부 같은 형태입니다. 이런 경우가 입방전개예요. 근데 왜 세 가지가 되느냐? 이건 뒤에 나오지만 형태가 좀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세 변의 길이는 같은데 알파, 베타, 감마가 90도는 아닌데 120보다 작으면서 전부 같은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육방전개는 두 변의 길이는 같고 한 변은 같지 않고요. 두 변 사이의 각은 90도인데 다른 한 각은 120도. 사실은 이거는 육각 기둥의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4가지를 다 공부하는 건 쉽지 않고요. 사실은 이 중에서 주로 다루는 건 사실은 이 큐빅하고요. 입방전개하고 육방전개를 주로 많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비교적 간단하고요. 또 재밌는 것이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많은 고체 중에서 활용 가치가 높은 것들은 대부분 요 두 가지 종류에 속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생각보다. 물론 나머지도 많지만 우리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고체들을 다 활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것부터 그리고 비교적 수학적인 표현이라든가 설명이 쉬운 걸 중심으로 설명이 이루어질 겁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 이 중에서 큐빅과 육방전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실제 결정들은 어떤 형태를 띠는지를 다음 강의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